이 이야기는 어느 조용한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그런 동네 말입니다. 아침이면 공원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 골목길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 나누던 이웃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동네에서 첫 번째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2세 박종만 어르신이었죠.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색했고 가족들은 애타게 찾았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노인이 길을 잃었을 거라는 추측만 무성했죠. 한 달 뒤 두 번째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68세 최영자 할머니. 역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쯤 된 분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사라졌죠. CCTV에는 마트를 나서는 모습까지만 찍혔고 그 이후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비슷한 패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치매 환자들의 배회 증상일 뿐이라고 조심하라는 당부만 했을 뿐이죠. 그리고 8월 초 세 번째 실종자가 나오면서 동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75세 이만수 어르신. 5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분이죠. 퇴직 전에는 우체국장을 지냈고 동네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굴이 넓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만수 어르신도 역시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지 넉 달째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만수 어르신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죠. 같은 아파트 사는 60대 중반의 김성호 씨였습니다. 저기, 경찰관님, 제가 그날 분명히 봤어요. 이만수 어르신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했죠. 김성호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의 상황을 또렷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표정이 어떻게 말해야 하나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달까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성호 씨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되물었죠.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어르신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일어나시더니 그냥 공원 안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그날 밤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도 집에 두고 나갔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죠. 경찰은 공원과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라진 세 사람 모두 실종되기 며칠 전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거죠. 박종만 어르신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나는 끝이야. 그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치매 증상인 줄 알았죠. 무슨 헛소리신가 했는데 최영자 할머니는 실종 전날 밤 이웃집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꾸 뭔가 떠오르려고 해. 그런데 그게 떠오르면 난 살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맥락의 말을 남겼습니다.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찰도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도 범인도 심지어 사건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죠. 동네는 점점 더 불안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을 둔 가족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머니도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공포가 동네 전체를 짓눌렀죠. 그리고 그 불안 속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72세 한도연. 40년 가까이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퇴직한 교사였죠. 사람들은 그를 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온화하고 신중한 성품에 논리적이고 차분한 분이었죠. 한도연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윤소정, 69세. 평생을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다가 6년 전 은퇴했죠. 두 사람은 45년 부부였습니다. 자식은 하나,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1년에 몇 번 내려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한도연과 윤소정 부부는 이 동네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실종된 어르신들을 모두 알고 지냈죠. 박종만 어르신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최영자 할머니는 소정과 같은 성당을 다녔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도연과 가끔 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사이였죠. 그런 한도연에게도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석 달 전 아내 소정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인 줄만 알았죠.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다거나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까먹는다거나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헷갈려 한다거나 손자 이름을 순간적으로 떠올리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병원에 갔고 진단명은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였습니다. 도연은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평생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온 사람답게 침착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규칙적인 운동과 인지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소정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네에서 실종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정은 실종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유난히 불안해했습니다. 도연 씨,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도연은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괜찮아. 약도 먹고 있고 나도 옆에 있잖아. 하지만 소정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가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도연은 걱정이 되었지만 치매 환자들이 겪는 불안 증상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도연은 평소처럼 아침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소정이 없었죠. 화장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도 거실도 부엌도 비어 있었고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밖으로 나가 아파트 복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내 못 보셨어요? 윤소정인데 6층에 사는. 아, 한 선생님. 부인께서 아까 새벽 5시 반쯤에 나가시던데요. 운동 나가시는 줄 알았죠? 도연은 공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소정이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공원 어디에도 소정은 없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며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경찰에 신고했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은 수색에 나섰습니다. CCTV를 확인했고 마침내 소정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6시 15분 아파트에서 300m쯤 떨어진 작은 공원. 그곳에 있는 벤치에 소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 소정은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입모양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부인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이 돌아오면, 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해졌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말은 사라진 다른 어르신들이 남긴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CCTV는 그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소정이 벤치에서 일어나 사각지대로 들어갔고 그 뒤로는 어떤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완벽하게 흔적이 끊겼죠. 도연은 무너졌습니다. 평생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경찰은 수색을 이어갔지만 나흘이 지나도 소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한도연 부부를 동정했습니다. 누구보다 다정하고 모범적인 부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소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실종자가 된 윤소정. 그리고 그녀 역시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안 돼. 도연은 나흘 동안 멍하니 집에만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아들이 급히 내려왔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아내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난 죽어. 무슨 의미일까? 왜 소정은 그런 말을 남겼을까? 그리고 왜 사라진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은 말을 했을까? 도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찾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 아내를, 그리고 이 기이한 사건의 진실을.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72세 노인이 시작한 추적. 그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5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누군가 철저히 감춰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기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수첩 첫 장을 펼쳤고 그리고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윤소정, 실종. 9월 15일 새벽. 마지막 말 기억이 돌아오면 난 죽어. 그 아래 도연은 이렇게 썼습니다. 공통점 찾기. 왜 치매 환자들만 왜 같은 말을 남겼나? 기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첩을 덮고 도연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실종자들의 가족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것, 그 무엇이든 찾아야 했고,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도연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비장했습니다. 72세 노인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내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추적이 그를 50년 전의 어둠 속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진실 앞으로 데려가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한도연이 진실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아내가 사라진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수색 중이라고 했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죠. 그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라는 것을. 실종자가 4명이나 되는데도 단서 하나 없으니 경찰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도연은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박종만 어르신의 집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503호.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눈가가 퀭하게 패여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은 채였으며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한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시아버님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며느리는 도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박종만 어르신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제사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가족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종되시기 전에 시아버님께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신 적 있나요?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요. 사라지시기 한 달 전쯤부터였어요. 밤에 자다가 자주 깨시곤 했는데 악몽을 꾸신다고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헉헉거리시는 거예요. 어떤 악몽이었는지 말씀하셨나요? 며느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표정이었죠. 정확히는 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하얀 방이라고만. 하얀 방에서 누가 자꾸 지켜본다고.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처음엔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시는 줄 알았죠. 도연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방, 누군가 지켜봄, 악몽 반복.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아니, 병원에 다니셨어요. 기억력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던가요? 거기서 치료받으면 치매가 좀 나아진다고 해서 보냈었거든요. 어느 병원이었죠?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지를 하나 꺼냈죠. 여기 세빛신경의학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역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사라지시기 3주 전까지 일주일에 2번씩 다니셨어요. 도연은 병원 이름을 적었습니다. 세빛신경의학센터,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죠.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였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박종만 어르신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지로 향했습니다. 최영자 할머니의 집이었죠. 영자 할머니는 혼자 사셨고 이제는 조카가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도연을 맞이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고모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소에는 멀쩡하셨거든요. 치매라고 해도 아주 초기라고 했고 혹시 고모님께서도 어떤 병원에 다니신 적 있나요? 기억력 개선 프로그램 같은 거. 조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세빛신경. 뭐 그런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치료받으시면 좋아진다고 해서 보냈었는데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원. 박종만 어르신과 최영자 할머니 둘 다 같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모님께서도 악몽을 꾸셨나요?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심하셨어요. 밤마다 비명 지르시면서 깨셨대요. 옆집 사는 분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얀 방에서 누가 자기를 지켜본다고. 그 애가 돌아왔다고 그러셨대요. 그 애요? 조카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저도 몰라요. 누군지. 고모는 그냥 그 애라고만 하셨대요. 무서워하시면서 도연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의 하얀 방, 세빛신경의학센터.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죠. 도연은 이만수 어르신의 집도 방문했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빛신경의학센터, 하얀 방, 악몽. 그리고 그 애라는 정체불명의 존재. 새 집을 다 돌고 나자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내려 현관문을 열었죠. 텅 빈 집이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소정이 없는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수첩을 펼쳐 적어둔 내용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공통점이 명확했죠. 세빛신경의학센터,
그곳이 핵심이었습니다. 내일은 그 병원에 가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도연은 소정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침실로 들어가 소정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 소정은 평생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옷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소정의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죠. 오래된 편지들,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하나. 도연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발에 있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죠. 펼쳐보니 소정의 필체가 가득했고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쓴 일기들이었죠. 도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실종되기 이틀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손글씨가 떨리고 있었고 중간중간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9월 13일. 오늘도 그 꿈을 꿨다. 하얀 방, 나는 그곳에 누워있고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그림자만. 그리고 목소리. 기억하면 안 돼. 절대로. 나는 무서워서 눈을 감는다. 그러면 꿈에서 깬다. 이상한 건 그 꿈을 꿀 때마다 뭔가 떠오른다는 거다. 아주 오래전 일. 고등학교 때 일. 그 여름의 일. 우리가 뭘 했지? 기억이 안 난다. 아니, 기억하면 안 된다.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 내 안에서.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병원에 갔다. 세빛 신경의학센터. 선생님은 친절했다. 기억력이 좋아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다. 치료를 받고 나면 머리가 더 아프다. 그리고 그 꿈이 더 자주 나타난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종만 오빠를 만났다. 우연히 병원에서 종만 오빠도 나처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종만 오빠의 얼굴이 창백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뭔가 알고 있었지만 서로. 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소정이 박종만 어르신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둘 다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애가 돌아왔다. 우리가 묻은 진실도 함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도연 씨,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도연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정이 그리고 사라진 노인들이 모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일, 고등학교 때의 일, 그리고 그 애라는 존재. 도연은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죠. 도연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사진이었죠. 70여 명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운동장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뒷줄에는 선생님들이 서 있었고 사진은 발에 있었지만 얼굴들은 대부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일부 얼굴들이 볼펜으로 지워져 있었던 겁니다.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서 얼굴을 가린 흔적이었죠. 지워진 얼굴은 총 5개였습니다. 모두 뒷줄에 있었고 누가 왜 이렇게 지워놓은 걸까요? 도연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2월 3학년 5반 1974년 51년 전이었습니다. 소정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였죠. 도연은 다시 사진 앞면을 봤습니다. 지워진 5명의 얼굴.
그 중 하나가 소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까요? 도연은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워진 부분 주변을 보니 희미하게 얼굴 윤곽이 보였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을 보는 순간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젊은 소정이었습니다. 지워진 얼굴 중 하나가 소정이었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 네 명은? 도연은 다른 얼굴들도 살펴봤습니다. 흐릿했지만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종만 어르신의 젊은 시절 얼굴, 최영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얼굴, 그리고 이만수 어르신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지워진 5명 중 넷이 실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명은 5번째로 지워진 얼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연은 돋보기를 더 가까이 대고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윤곽. 여자아이였습니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단발머리에 왜소한 체구. 그리고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웃고 있는데 이 소녀만 무표정했죠. 사진을 계속 보던 도연은 소녀의 교복 가슴팍에 무언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름표였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김, 은, 희, 김은희. 도연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김은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소정은 이 이름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고 도연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일기장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수첩을 펼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1974년 3학년 5반. 지워진 5명 윤소정, 박종만, 최영자, 이만수, 김은희. 김은희는 누구인가? 5번째 실종자? 아니면?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명이 함께 사진에서 지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중 4이 실종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김은희는 어디 있을까요? 그녀도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문득 소정의 일기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돌아왔다. 그 애, 혹시 김은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50년 전 김은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내일은 세빛신경의학센터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곳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소정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고 사진 속 지워진 얼굴들. 하얀 방, 그의 묻은 진실.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50년 전에 무언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실종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정아, 너는 대체 무엇을 숨긴 거야? 그날 밤 도연은 악몽을 꿨습니다. 하얀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소정이 누워 있었고 뒤에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람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한 그림자만.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소녀의 목소리. 기억하면 안 돼요. 선생님.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연에게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파헤치지 말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지만 도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의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새벽 6시 도연은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수첩과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세빛신경의학센터.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도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진실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도연 자신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72세 노인의 추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빛신경의학센터는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듯한 외관이었죠. 3층 건물의 깔끔한 간판. 하지만 왠지 모를 냉기가 느껴졌어요. 도연은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벽부터 나서서 9시 반이 되어 도착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한 로비가 보였고 접수대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죠. 도연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여기서 기억력 개선 프로그램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여직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상담 원하세요? 아, 제 아내가 여기 다녔었거든요. 윤소정이라고. 혹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죠. 윤소정님, 네, 기록이 있네요. 그런데 환자분 보호자시죠? 신분증 좀. 도연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여직원은 확인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원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도연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원장 강민수입니다. 윤소정님의 보호자시라고요? 네, 남편입니다. 아내가 실종되었거든요. 혹시 여기 다닐 때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는지. 강민수 원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죠. 실종되셨다고요? 그건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매우 안전한 치료법이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실종과는 아무 관련이. 다른 분들도 여기 다니셨어요. 박종만, 최영자, 이만수 모두 실종됐습니다. 모두 이곳 환자였고요.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그건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치매 환자들은 배회 증상이 있어서 우연치고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모두 이곳에서 치료받다가 사라졌어요. 강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충고인데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도 부인을 위해서도. 도연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명백한 위협.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뭘 한 거죠?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것들은 그냥 묻혀 있는 게 나아요. 모두를 위해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병원 밖으로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뒷문 쪽으로 갔습니다. 직원 출입구였죠. 잠시 기다리자 간호사 한 명이 담배를 피우러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죠. 도연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간호사는 도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왜요? 제 아내가 여기 환자였는데.
실종됐어요. 혹시 뭐라도 아시는 게 있으신지. 간호사는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무엇을 시킨다는 겁니까? 간호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정상적인 병원이 아니에요. 기억력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환자들 머릿속에서 특정 기억만 골라서 삭제하는 그런 치료를 해요. 무슨 소리를?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하지만 봤어요. 환자들이 치료받고 나면 멍해져요. 그리고 특정한 것들을 기억 못해요. 마치 머릿속이 지워진 것처럼. 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간호사는 담배를 끄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죠. 1974년. 그 사건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기억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간호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974년, 51년 전, 사진 속의 그 해, 도연은 병원을 뒤로하고 카페로 갔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1974년, 사건, 기억 삭제, 적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소정이 다녔던 학교, 1974년에 졸업했다면 그 학교에 무언가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도연은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소정의 졸업 앨범에 적혀있던 학교 이름, 청림여자고등학교.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는 15년 전 폐교되었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문을 닫으며 건물은 지금 폐건물로 남아있다고 했죠. 도연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동네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도연은 카페를 나와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하였고 30분 후 외곽의 조용한 지역에 내렸습니다. 언덕 위에 낡은 건물이 보였죠. 청림여자고등학교 예터였습니다. 울타리는 녹슬었고 정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쪽 담장이 무너진 곳이 있었죠. 도연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정은 황량했으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건물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한 교실 한 교실 둘러봤습니다. 부서진 책상과 의자들,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록 같은 건 없었죠. 도연은 교무실로 갔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책상과 캐비닛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도연은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한 캐비닛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1974년 학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철을 꺼내 펼쳐보니 출석부, 성적표, 각종 행사 기록들, 그리고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망사고 보고서 미제출.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8월 14일 3학년 5반 김은희 학생, 교내에서 사망. 사인 추락사. 발견 장소 본관 옥상. 목격자 동급생 6명. 담임교사 1명 숙.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김은희. 사진 속에서 지워진 5번째 얼굴. 그 학생이 죽었다는 겁니다. 추락사로. 문서는 계속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김은희 학생은
방과 후 옥상에서 혼자 있었음. 오후 6시경 비명소리가 들렸고 학생들이 달려갔을 때 이미 추락한 후였음. 경찰 조사 결과 자살 가능성 높음. 단 목격자 진술간 일부 불일치 존재. 그 아래 손글씨로 작게 적혀 있는 문구. 본 사건 기록은 학교 평판 및 관계자 보호를 위해 공식 보고서에서 제외함. 교장 지시. 도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학생이 죽었는데 그 기록을 없앤 겁니다.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목격자들. 목격자 명단도 적혀 있었습니다. 윤소정, 박종만, 최영자, 이만수, 정수현, 배경호. 6명. 실종된 4명과 도연이 모르는 두 이름이 더 있었습니다. 정수현과 배경호. 도연은 수첩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문서 뒤편에는 담임교사 한명숙의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김은희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 숨기고 있다. 하지만 교장과 지역 유지들의 압력으로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 이 아이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는가? 도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51년 전 김은희라는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목격한 6명. 그들은 무언가를 숨겼고 그 기억이 평생 그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치매가 오면서 억눌렀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세빛 신경의학센터에서 기억을 지우려 했던 거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기억은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왔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학교를 나와 다시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목격자 중 아직 실종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수영과 배경호. 도연은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을 조회했습니다. 정수연은 10년 전 사망했다고 나왔습니다. 병사였죠. 하지만 배경호는 살아 있었습니다. 73세, 이 동네에서 20km 떨어진 곳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도연은 주소를 적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작은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배경호의 집은 단층 주택이었죠. 대문을 두드리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습니다. 혹시 배경호 어르신이십니까? 할아버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누구시오? 제 이름은 한도연입니다. 제 아내 윤소정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배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몸이 굳어졌죠. 소정이가 어쩐 일이요? 실종됐습니다. 박종만, 최영자, 이만수 어르신들도 모두 사라졌고요. 1974년 김은희 학생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호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도연이 부축했죠. 배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말해줄 게 있소. 도연은 배경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아 배경호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51년을 숨기고 살았소.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 같소. 배경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은희, 그 애는 우리 반에서 제일 조용한 아이였소. 왜소하고 말도 없고 집안이 가난해서 늘 낡은 옷을 입고 다녔지. 아이들이 무시했소. 괴롭혔소? 누가요? 배경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모두요. 소정이도, 종만이도, 영자도, 만수도, 나도. 우리 모두가 그 애를 괴롭혔소. 놀리고, 물건 숨기고, 급식 못 먹게 하고, 선생님도 모른 척했소. 그의 부모가 영향력이 없었으니까.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소정이가, 아내가 학창시절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74년 8월 14일 방학 직전이었소. 우리는 그 애를 옥상으로 불렀소. 마지막으로 혼내주려고. 장난이라고 생각했소. 배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울면서 말했소. 나한테 왜 이래?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파. 그러더니 뒤로 물러서더니 난간을 넘었소. 우리가 막으려 했지만 늦었고 그 애는 떨어지고 말았지. 도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렸소. 선생님을 불렀고 경찰이 왔지. 하지만 교장이 모든 걸 덮었어. 그 애는 집안이 가난했고 우리 부모들은 힘이 있으니 자살로 처리됐지. 우리는 입을 다물었고 그럼 살인이 아니라 자살이었다는 겁니까? 배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살이 맞긴 했소. 하지만 우리가 그 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요. 우리의 괴롭힘이, 무관심이, 폭력이 그 애를 죽인 거지. 우리는 살인자나 다름없소. 배경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51년간 품어온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헤어졌소.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어. 하지만 잊히지 않았지. 악몽을 꿨소. 평생 동안 그 애가 나타나서 우릴 쳐다보는 꿈을. 그런데 왜 지금 실종되는 겁니까? 배경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공포로 가득했죠. 그 애가 돌아왔소. 김은희가 살아 돌아왔소.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 죽었다고. 배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소. 하지만 아니었소. 한 달 전 종만이한테 전화가 왔지. 떨면서 말하더군. 그 애를 봤어. 김은희를 봤다고. 늙지도 않고 그대로야. 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소.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본다고. 배경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봤소. 일주일 전 밤에 집 앞에 그 애가 서 있었소. 18살 그대로. 교복을 입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웃고 있었소. 섬뜩하게. 그건 환각이었을 겁니다. 치매 증상으로. 배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환각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봤지. 그리고 그 애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 종만이, 영자, 만수, 소정이 모두 그 애를 보고 나서 없어졌소. 그럼 당신은 왜 아직? 배경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도망쳐서 집을 떠나 여기 숨어 있는 거지. 하지만 알고 있어. 곧 내 차례가 올 거라는 걸. 그 애는 우리를 하나씩 데려가고 있는 거야. 복수하려고.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학생이 돌아왔다니.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배경호의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제 아내는 어디 있는 겁니까? 배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아마 그 애가 데려갔을 거요. 우리가 그 애한테 했던 것처럼 어딘가에 가뒀을지도. 어디죠?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배경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학교, 그 학교 옥상일 거요. 그 애가 떨어진 곳. 아니면 세빛병원. 그곳도 수상하오. 거기서 우리 기억을 지우려고 했소. 하지만 실패했고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봐야겠습니다. 배경호가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선생, 조심하시오. 그 애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오. 뭔가 바뀌었소. 위험하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청림여고 예터로 가보기로. 그곳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도연 자신도 선택을 해야 하리라는 것을. 72세 노인의 여정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한도연은 다시 청림여고 폐교 앞에 섰습니다. 낮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달빛 아래 건물은 더욱 음산해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정막을 깼죠. 도연은 손전등을 켜고 담장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정을 가로질러 본관 건물로 향했고 옥상에는 기문이가 떨어진 그곳에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숨이 가빠졌습니다. 72세의 몸으로 계단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층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였고 손전등을 끈 채 지켜봤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선생님 거기 계시죠?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손전등 불빛을 비춰보니 계단 아래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 세빛신경의학센터의 원장. 저입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당신이라면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했죠. 왜 따라온 겁니까? 강민수는 도연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말리려고요.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후회할 거예요. 부인을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이미 다 알았습니다. 1974년 김은희 학생, 그리고 제 아내와 다른 분들이 했던 일. 강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만 아는 거군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강민수는 옥상 문을 가리켰습니다. 올라가시죠. 거기 가면 모든 걸 보게 될 겁니다. 도연은 경계했지만 따라갔고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옥상은 넓었고 난간 너머로 동네가 내려다 보였죠. 그리고 옥상 한쪽 구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한 여자였습니다. 60대 후반에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도연을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한 선생님. 오실 줄 알았어요. 당신은. 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죠. 제 이름은 김은주입니다. 김은희의 언니였죠.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김은희의 언니. 그렇다면 당신이 복수를 한 겁니까? 김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복잡합니다. 제 동생은 51년 전 여기서 떨어져 죽었어요. 18살이었죠. 저는 21살이었고요. 부모님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충격으로 저만 남았습니다. 김은주는 난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그 아이들을 찾아다녔어요.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아이들을. 하지만 학교는 기록을 없앴고 경찰도 자살로 처리했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억을 지우려고 한 겁니까? 김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반대예요. 저는 기억을 되살리려고 한 겁니다. 무슨? 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은주 선생님은 신경과학자예요. 50년간 기억 연구를 해왔죠.
세빛신경의학센터를 만든 것도 저분입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그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윤소정, 박종만, 최영자, 이만수 모두 이 동네에 살고 있더군요. 그들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김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 동생은 18에 죽었는데 그들은 늙어가고 있었어요. 가족도 있고 손주도 있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김은주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들이 치매에 걸릴 때까지. 치매는 최근 기억부터 잃어가지만 오래된 기억은 오히려 선명해지죠. 특히 트라우마는요. 도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전 박종만 씨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우연을 가장에 접근했고 제 병원을 소개했죠. 기억력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억눌린 기억을 되살리는 치료였어요. 미쳤군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들이 평생 잊고 살아온 그 기억을 다시 불러내고 싶었어요. 제 동생이 겪었던 고통을, 그 절망을 그들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몽을 꾼 겁니까? 하얀 방이라는 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치료실이었습니다. 최면과 약물, 그리고 특수한 뇌 자극을 통해 억압된 기억을 끌어내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김 선생님의 진짜 목적을. 단순한 치매 치료라고 생각했죠. 김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었어요. 그들의 방어 기제가 너무 강했죠. 50년간 자기 자신을 속여온 사람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면서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군요.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제 동생이 나타나서 물었죠. 나한테 왜 그랬어? 나도 사람이야. 그들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진 겁니까? 김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라지게 한 겁니다. 뭐라고요? 김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로 복수하려고. 하지만 막상 그들을 보니까 그냥 늙은 노인들이더라고요. 무서워 떨고 후회하고 울고 있는. 김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복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죠. 그들을 격리시키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돌아온 사람들을 외딴 요양원에 모았습니다. 어디죠? 어디에 있습니까? 강민수가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여기입니다. 산속에 있는 작은 요양시설이에요. 김 선생님이 운영하는 곳이죠. 도연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거기 있습니까?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소정 씨는 사흘 전 스스로 연락했어요. 기억이 돌아왔다고,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데려왔어요. 스스로? 김은주는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실종된 노인들 대부분은 스스로 사라진 겁니다. 기억이 돌아오자 가족들 앞에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했던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특히 윤소정 씨는. 소정이는 뭘 했습니까? 김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동생을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이 윤소정이었어요. 반장이었죠. 다른 아이들을 부추겨서 제 동생을 집단으로 따돌렸어요. 급식을 못 먹게 하고 화장실에 가두고 물건을 훔쳤다고 누명 씌우고.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자신이 45년간 사랑한 아내의 모습이었다니. 그날도 옥상에서 제 동생을 가장 심하게 몰아붙인 사람이 윤소정이었어요.
너 같은 애는 죽는 게 나아. 그렇게 말했대요. 목격자가 증언했죠. 온몸에 힘이 빠져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살인자란 말입니까? 김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제 동생이 스스로 뛰어내렸으니까.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렇죠. 그들 모두가.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 따뜻하고 다정했던 아내. 그 사람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소정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김은주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너져 있어요. 기억이 돌아온 후로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울기만 해요. 미안해, 미안해 그것만 반복하면서 데려가도 됩니까? 김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윤소정 씨가 결정할 문제예요. 당신을 만날 용기가 있는지. 도연은 일어나 지금 당장 가겠다고 했고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폐교를 나와 김은주의 차를 탔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산길을 올라가 외진 곳에 작은 건물. 평화의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김은주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도 따라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고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습니다. 김은주는 3층으로 올라가 복도 끝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305호. 김은주는 문을 두드리며 소정 씨, 손님 오셨어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김은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옆에 한 여자가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지만 소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앞으로 돌아가 얼굴을 보니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소정아 나야. 소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요. 날 보지 마요. 소정아. 소정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도연은 소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정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그 애를 죽였어요.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18살 아이를. 악마 같은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애는 떨어졌어요. 내 앞에서. 소정은 계속 울었습니다. 평생 잊으려 했고 행복한 척했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아들 낳고 웃으면서 살았지만 하지만 밤마다 그 애가 보였어요.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됐어 그만. 소정은 도연을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 곁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도연은 소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넌 내 아내야. 45년간 우린 함께였어. 그게 거짓은 아니었잖아.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었어요. 진짜 나는 괴물이었어요.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너지는 아내를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무게라는 것을,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김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7명이 있어요. 모두 기억이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가뒀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죗값을 치르며 살기로 한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까?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더 이상 복수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니까요. 도연은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도연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내를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두고 갈 것인가.
51년 전의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용서는 가능한가?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가? 도연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소정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김은주는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두 사람만 남았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내가 전부 이야기할게요.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1974년. 나는 반장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한테 예쁨도 받고 집안도 괜찮았죠. 그런데 김은희는 정반대였어요. 가난하고 조용하고 존재감도 없었어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가 시험에서 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칭찬했죠. 그게 화가 났어요. 왜 그 애가 나보다 잘하냐고. 유치하죠. 어처구니 없게도 그게 시작이었어요. 소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했고, 친구들이랑 같이 급식줄에서 밀어내고, 가방을 숨기고, 책을 찢고 점점 심해졌죠. 그 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참기만 했는데, 그게 더 약올랐어요. 그만해. 더 듣기 힘들어.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야 해요. 당신은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정은 계속했습니다. 8월 14일 방학 시작 전날 우리는 그 애를 옥상으로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혼내주자고. 종만이, 영자, 만수, 수연이, 경호. 우리 6명이 그 애를 둘러쌌어요. 소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제일 심하게 말을 했죠. 너 같은 애는 학교에 있을 자격도 없어. 그냥 죽어버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18살 아이한테. 소정은 흐느꼈습니다. 그 애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나한테 왜 이래?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파. 그러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난간 쪽으로. 우리는 놀랐고 설마 했죠. 그런데 떨어진 거지.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간을 넘어갔어요. 순식간이라 비명도 못 지를 만큼 그냥 사라졌어요. 우리는 얼어붙었고 믿을 수가 없었죠. 경호가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비명을 질렀어요. 소정은 손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쳤고 옥상에서 내려와 선생님도 경찰도 안 부르곤 그냥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김은희 학생이 추락사했다고 경찰이 조사한다고. 그래서 모두 입을 다문 거군. 소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섰어요. 교장한테 압력 넣고 경찰한테 돈 쥐어주고 자살로 처리됐죠. 우리는 목격자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었고 며칠 후 장례식도 조용히 치러지며 그걸로 끝이었어요. 소정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어요. 이 일은 절대 말하지 않기로. 잊고 살기로. 그리고 정말로 잊으려고 애썼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 연락도 안 했어요. 그 기억을 묻어버리려고. 그런데 치매가 오면서 기억이 돌아온 거군.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애가 나타나서 나를 쳐다보며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물었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소정은 도연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세빛병원을 알게 됐죠. 김은주 선생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다가왔어요. 기억력 개선 프로그램이 있다고. 나는 속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갔어요. 기억을 지우려고. 소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였어요. 기억이 더 선명해지더군요. 치료받을수록. 그의 얼굴이, 목소리가, 그날의 모든 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졌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소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사라지기로.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나는 살인자였어요. 소정아. 도연은 소정을 안아주었고 소정은 도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울음이 잦아들자 소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근데 말이에요. 소정은 도연에게서 물러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뭔데? 소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린 그 애를 죽이지 않았어요. 소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다들 집에 갔지만 나는 돌아갔어요. 학교로. 혼자서. 무서웠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정말 죽었는지. 그 애가 떨어진 곳으로 갔고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비췄더니 그 애가 풀숲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나는 너무 놀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경찰을 부를까? 그럼 우리가 한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냥 갈까? 그럼 그 애는 죽을 거고. 소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애를 업었는데 작고 너무 가벼웠어요. 학교 뒷문으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다른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으로 갔어요. 왜 그랬어?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애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무서웠어요. 소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팔이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지만 살 수 있었죠. 나는 의사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낙상 사고라고. 그 다음은 소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애가 깨어나 나를 받고 무서워했어요. 나는 울면서 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랬더니 그 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애를 다른 지역에 있는 보육원에 데려다 줬고 거기 원장님한테 부탁했어요. 이 아이 좀 돌봐달라고. 나는 그 애한테 말했죠. 여기서 새로 시작해. 그 학교는 잊어버리고. 학교에서는 시신을 찾았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무연고 시신이었고 교장이 조작한 거죠. 김은희 가족들도 가난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고. 그럼 지금 김은주 선생님은. 소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는 걸 모를 거예요. 나도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그냥 살아있기만을 바랐죠. 그리고 잊으려고 했어요. 도연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김은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럼 김은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그때 문이 열렸고 강민수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김은희입니다. 도연과 소정은 얼어붙고 말았죠. 강민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본명은 김은희였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에서 새 이름을 받았죠. 강민수라고 남자 이름으로 살기로 했어요. 과거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소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애였어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살아남았어요. 윤소정 씨 덕분에 그날 밤 저를 업고 병원에 데려다 준 덕분에. 강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죠. 의대에 갔고 신경과 의사가 됐어요. 기억에 대해 연구했죠.
저도 그 기억을 지우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새빛 병원을 만든 겁니까?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그 끔찍한 기억을 지우고 싶었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기억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강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쯤 우연히 이 동네에 오게 됐고, 그리고 그들을 봤어요. 윤소정 씨, 박종만 씨, 최영자 씨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봤죠. 저는 화가 났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민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보육원에서 신부님이 가르쳐 주셨죠.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병든다고. 그래서 용서했어요. 그런데 왜 기억을 복원시킨 겁니까? 강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 언니 때문이었어요. 김은주 선생님, 제 진짜 언니죠. 10년 전 언니가 저를 찾아냈어요. DNA 검사로. 그리고 제게 부탁했죠. 복수를 도와달라고.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언니는 평생 저 때문에 고통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도왔어요. 병원을 만들고 그들을 불러 모으고 기억을 되살리는 치료를 했죠. 그럼 일부러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들에게 과거를 상기시키려고 했어요. 그들이 겪을 고통을 원했죠. 하지만 강민수는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을 치료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들도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는 걸. 특히 윤소정 씨는. 강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기장을 봤어요. 치료 중에 쓴 일기들.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나는 그 애를 살렸다. 하지만 그게 속죄가 될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매일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사셨더라고요. 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복수는 의미가 없다는 걸.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멈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기억은 돌아왔고 그들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사라진 거군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족 앞에 서 있을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했던 일을 알고 나니 부끄러워서 도망친 거죠.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민수는 소정을 받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윤소정 씨. 소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를 구해줘서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남은 유일한 선이었어요. 소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구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두 가지 모두가 당신이에요. 나쁜 면도 좋은 면도. 강민수는 소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당신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스스로를 용서할 자격이요. 소정은 흐느꼈습니다. 강민수는 소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돌아가세요. 한 선생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소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강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당신도요. 우리 모두 그 기억은 돌아오면 안 되는 기억이니까요. 도연은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소정아, 집으로. 소정은 도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집으로.
세 사람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른 방 문들이 하나둘씩 열렸습니다. 박종만, 최영자, 이만수, 실종됐던 노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수척해 보였지만 살아있었고 강민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돌아가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치료는 끝났습니다. 기억은 이제 여러분 것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1년 만에 마주한 가해자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고통받은 사람들이었고, 이제 속죄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종만 어르신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은희 씨.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였고, 강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그날 아침 7명의 노인들이 평화의 집을 떠났습니다. 각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노인들은 길을 잃었다가 찾았다고만 말했습니다. 도연과 소정도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급히 내려와 있었죠. 소정을 보자 아들은 울면서 안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던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소정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완전한 식탁이었죠. 도연은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소정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혼자 세빛신경의학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강민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원장실에 들어가자 강민수가 맞이했습니다. 김은주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강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여행을 떠났어요. 마음을 정리하러. 돌아오실까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아올 거예요. 언니도 이제 놓아줘야 하니까요. 그 증오를. 도연은 강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를. 그리고 우리를 살려줘서. 강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준 윤소정 씨에게. 도연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은 시원하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죠. 도연은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속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억이란 무엇인가? 기억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상기시키죠. 하지만 기억은 또한 우리를 만듭니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 우리의 일부입니다.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소정의 과거도 소정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45년간의 사랑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실종됐던 노인들은 모두 돌아왔고 가족들은 감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 가출로 종결했죠. 진실은 관련된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되었고 어느 가을 오후 도연과 소정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던 중 소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 씨, 나 치매 많이 진행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알아. 나도 들었어. 소정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머지않아 나는 많은 걸 잊을 거예요. 당신 이름도, 우리 아들 얼굴도 그리고 그 일도.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은희 일도 아마 잊어버릴 거예요.
치매가 진행되면 최근 기억부터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50년 전 일도 잊혀질까요? 모르지. 어쩌면. 소정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해요. 몇 달 전까진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잊고 싶지 않아요. 그 고통도 죄책감도 다 내 거니까요. 잊어버리면 도망치는 것 같아서. 소정아. 소정은 도연을 봤습니다. 내가 만약 다 잊어버리면 당신이 기억해 줄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전부 다. 도연은 소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다 기억할게. 당신이 잊어도 나는 기억할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도연은 소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있잖아, 소정아.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나? 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친구 소개로 만났잖아요. 당신 그때 되게 어색하게 굴었어요. 너무 예뻐서 긴장했거든. 소정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도연도 웃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추억을 하나씩 꺼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았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픈 기억까지도 그들의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소정의 치매는 점점 진행되어 가고 있었어요. 가끔 도연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아들 이름을 까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오래된 기억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청림여고 그리고 김은희. 소정은 가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도연은 그럴 때마다 소정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도연은 세빛신경의학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강민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병원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치매 환자들을 돕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실에서 강민수를 만났고 그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은주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강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돕는 일이요. 이제는 평화로워 보여요.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행이군요. 강민수는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윤소정 씨는 어떠세요? 치매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여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때로는 잊는 것도 축복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다 용서하신 겁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강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는 아니에요. 가끔 그때 일이 떠오르면 아직도 아파요. 분노도 느끼고요. 하지만 강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증오에 매달리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낫더라고요. 그들을 벌하는 것보다 제가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알았어요. 사람은 하나의 모습만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윤소정 씨는 저를 괴롭힌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를 구한 사람이기도 해요. 두 가지 모두 진실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말 위로가 되네요. 도연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정이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소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이에요, 도연 씨. 예쁘죠? 그래, 예쁘네.
소정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내 아내 윤소정. 소정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오늘은 기억나네요. 가끔은 잊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괜찮아. 당신이 잊어도 내가 기억할 테니까. 소정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어줘서.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이 좋은걸. 두 사람은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가고 있었고, 과거도 아픔도 죄책감도 모든 것 위에 새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 아래에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덮인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게 괜찮았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 없다면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청림여고 폐교 건물. 그곳은 여전히 언덕 위에 서 있었고 52년 전 한 소녀가 그곳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이들. 그들도 늙었고 후회했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 소녀를 구했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으며 이제 그들 모두는 나이 들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있었고 몸은 쇠약해졌지만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도연은 소정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소정은 이제 도연을 자주 알아보지 못했지만 도연의 손을 잡으면 편안해했어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그는 소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소정 씨. 소정은 강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강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예요.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 소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반가워요. 강민수는 소정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잎들이 날렸습니다. 강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소정 씨, 고마웠어요. 그날 밤 저를 구해줘서. 소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했는데요? 강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고마웠다고 하고 싶었어요. 소정은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참 좋은 날씨네요. 그렇죠? 그래. 정말 좋은 날씨야. 세 사람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고, 과거는 점점 멀어지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때로는 잊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함께 살아가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연과 소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정은 피곤해하며 침대에 누웠고 도연이 이불을 덮어주자 소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나 당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소정아. 소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고 도연은 소정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췄고 도연은 소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어요.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 기억은 우리를 만들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게 우리야. 도연은 소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소정이 모든 걸 잊어도 자신은 기억하겠다고.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인생을. 그것이 도연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몇 년 후 소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듯이. 도연은 장례식을 치렀고 소정을 조용한 곳에 묻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소정,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 도연은 묘 앞에 앉아 소정에게 말했습니다. 소정아, 나 약속 지켰어. 끝까지 기억했어. 너가 누구였는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부 다.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들이 흔들렸죠. 도연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강민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강민수 선생님께,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를 구했다는 것만은 기억했습니다. 그게 아내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나 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를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저희에게 평화를 주셔서. 한도연 올림. 편지를 붙이고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는 소정이 좋아하던 밤하늘이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기억이 돌아와도 괜찮아. 그게 우리니까. 이것은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잊고 싶은 기억,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 돌아오면 안 되는 기억. 하지만 결국 모든 기억은 우리를 만듭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72세 한도연은 마지막까지 기억했습니다. 아내를, 사랑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청림여고 폐교 건물도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들어섰으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공원이 되어 있었죠. 그곳 한쪽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과거를, 아픔을, 그리고 용서를. 그 비석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섰다가 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중요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한 노인이 그곳에 와서 앉아 있곤 했습니다. 82세가 된 한도연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와 나누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소정아, 보고 싶구나.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꼿꼿했고, 비록 늙었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기억과 함께, 사랑과 함께, 아픔과 함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0년 후, 세빛신경의학센터는 국내 최고의 치매 연구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수 원장은 수많은 환자들을 도왔고 많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나온 것이었죠.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974년 청림여고 졸업사진. 볼펜으로 지워진 5개의 얼굴. 강민수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을 불태웠습니다. 제가 되어 날아가는 사진을 보며 강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은희.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민수.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찾은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아픔은 잊혀지지만
용서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과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슬픈 기억들과 함께. 기억이 돌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기억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에게도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기억이 있나요? 잊고 싶은 과거가 있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기억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